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은 강경태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과 같이 원가 관리 얘기를 해 나갈 거예요. 자, 지금 뭐냐 초반이니까 다 분위기가 좀 경직돼 있어요. 특히 설 연휴에 너무 푹 쉬신 것 같아요, 보니까. 얼굴들이 아주 좋아요. 아주 혈색이 좋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야지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어요. 회계사 시험은 1차가 어려운 시험, 세무사 시험은 2차가 어려운 시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입문 과정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안 들으신 분? 그러면 오늘 수업 끝나고 입문 강의 처음부터까지는 안 들어도 좋지만, 물론 들으면 더욱 좋지만, 그 1, 2교시는 좀 들어보세요. 특히 1교시는.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입문 때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있어서 원가 관리가 어떻게 나오고 특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알려드리는 게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자, 곧바로 1교시에는 원가 관리액이란 과목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1교시에는 그것만 할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업은 2교시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원가 관리액이란 과목을 알아야지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뭘 할 건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식은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 해 나갈 방식은 전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까요? 그림을 즉 숲을 그리고 숲을 쪼개고 그다음에 쪼갠 숲 안에 나무를 한 그릇씩 심어 나가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머리에 이렇게 지도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 드린다고 해야 되나? 특히 원가 관리액이라는 과목은 재무회계하고 세법하고 달리 어떤 규정이 없어요. 자, 재무회계는 기준서란 게 있죠. 그다음에 세법은 아직 안 배웠지만 법전이란 게 있어요. 딱 정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반해 원가 관리학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자, 그러니까 교재마다 실은 좀씩 달라요. 자, 우리나라 교재가 원가 관리학의 교재가 30권 있다면 30권마다 목차가 다 다르다는 거지. 자, 원서책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딱 어떤 정해놓은 게 없는 거지. 자, 그러니까 더욱더 공부하는 게 어떤 분은 쉬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매핑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체계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또 이걸 잘 잡아놔야지 나중에 줄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을 합격한다는 것은 시험날 어느 정도 딱 줄여져 있는 지식으로 앉아 있어야지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방만한 지식으로 앉아 있으면 합격을 못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이 좀 가능해야 되는데 압축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숲과 나무가 좀 필요하다는 거지. 이 숲이 그려져 있어야 되고 이 숲 안에 나무가 제대로 어느 정도 위치에 심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딱 문제를 보면 요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다.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다. 이게 딱 바로 연상이 되어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겠죠. 자,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자, 1교시 때는 일단은 전체 숲을 좀 그리는데 좀 주력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왜? 모르기 때문에. 배운 게 없으니까. 근데 그냥 강제로 그리는 거야, 이걸. 강제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갈 거야라고 테두리를 따고 완성하는 거죠. 물론 좀 어렵겠지만 초반에는. 그래서 용어도 다 낯설고 그다음에 뭐 이게 그 뭐라고 하지? 딱 정해놓은 게 없는데 이걸 딱 그리려고 하니까 억지로 막 그리려고 하니까 좀 힘들겠지만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회계학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재무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정확히 뭔지 아시겠어요? 재무회계는 뭔지 알죠, 여러분들?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죠. 자,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라는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관리회계는 뭐고 원가회계는 뭐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원가 관리회계인데 자, 우리의 공부 범위는 원가 관리회계예요. 원가회계 플러스 관리회계죠. 자, 그러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먼저 그 정의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한다. 자, 왼쪽 약간 비워두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어떤 기업이라고 합시다. 우리의 공부 대상인 뭐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있을 거고 자, 최고 경영자 아래 뭐 중간 관리자가 있을 거고 그 아래 또 여러 종업원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직원들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업의 내부 어떤 내부자인 거지. 자, 그러면 이러한 내부자 위에도 자, 다음과 같은 이 기업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다는 거죠.
이 내부자 위에 외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국가기관이 있겠지. 세금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돈 벌었으면 세금 걷어야 되는 거니까 자, 국세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을 거예요. 은행 채권자 있겠지. 그리고 이 기업에 투자한 주주가 있겠죠. 주주. 자, 이들 외부 정보 이용자도 있고 내부 정보 이용자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크게 회계는 자,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계가 재무 회계고, 그리고 이들 내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계가 관리 회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재무 회계는 이들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계예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정보 이용 대상이 되는 거지. 그에 반해 관리 회계는 자, 이들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자, 이들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계예요. 내부 정보 이용자는 뭐 기업 내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부 정보 이용자. 자, 재무회계는 자,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는 어떤 재무 정보를 필요로 하겠죠? 자, 그냥 개괄적인 걸 필요로 하죠. 자, 이 기업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뭐 자산은 얼마나 있는지, 부채는 얼마나 있는지, 뭐 자본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재무 상태. 그다음에 이 기업의 올해 1년 동안의 경영 성과는 어떠한지, 이익이 얼마나 난 건지, 매출이 얼마나 된 건지, 그다음에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은 어떠한지, 뭐 이런 어떤 개괄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개괄적인 정보가 바로 재무제표라는 거죠. 기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고자 한다면 재무제표로 보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가 재무회계예요. 자, 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회계지, 다른 목적 없어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여러분들은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지. 자,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재무제표에 이게 보고가 되는 건지 이걸 쭉 배우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이제 관리회계는 자, 내부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매우 다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없죠. 너무 다양해 이걸. 그래서 말 그대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는 어떤 특수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회계야. 특수 보고서. 너무 애매하죠. 그래서 이걸 약간 범주화 시켜야 되는데 이걸 저는 세 개로 쪼개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게요. 세 개로. 자, 첫 번째, 내부인은 스스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거야. 경영 계획을. 그리고 실행에 옮기고 자, 실행 결과와 계획을 비교하는 일종의 통제를 수행하게 될까요? 자, 이걸 우리가 계획과 통제를 하죠. 그래서 계획과 통제에 필요한 어떤 정보가 있을 거고, 자, 그다음에 내부 정보 이용자들은 특히 요 위로 가면 갈수록 가장 하는 주된 업무가 의사결정이에요. 수시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지. 어떤 선택 가능한 대안이 여러 개 존재할 때, 자, 나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하는 최선 대안을 선택하는 걸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자,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 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어떤 정보가 있을까라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 기업이 수립한 전략이라는 게 있겠죠. 경쟁 전략. 뭐 원가 우위 전략도 있을 거고, 뭐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도 있겠지. 이 경쟁 전략을 수행하는데도 매우 많은 어떤 정보들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어떤 전략과 관련된 자, 전략적 어떤 관리 경영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전략적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목적에 맞는 어떤 특수 보고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계가 관리 회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재무제표 작성은 그냥 마음대로 작성하라고 뭐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외부 정보 이용자가 해석이 안 돼버리겠죠. 기업 간의 비교도 안 돼버리겠죠. 그래서 당연히 딱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KIFRS를 말하는 거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갭이라고 말하는 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른 작성을 요구한다는 거지.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야. 기준이 명확하게. 일일이 다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이 특수보고서는 자, 이러한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기업 내부에서 이용하는 정보니까 딱 정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부의 이용 목적에 맞게 그냥 알아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일정한 어떤 기준 같은 거 없다. 자, 어떤 준거 기준 없다. 준거 기준. 알아서 만들면 된다. 준거 기준 같은 거 존재하지 않아요. 좀 독특하죠? 없어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떤 정보가 가장 중요한 거냐면, 자, 일단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되겠죠. 외부 정보 이용자가 보는 거니까 신뢰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믿을 만한 정보여야 된다는 거야. 자, 신뢰성.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이 신뢰성이 중요한데 반해. 자, 관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 정보 이용 목적에 맞는 정보여야 된다는 거죠. 바로 목적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다. 목적 적합성. 목적에 맞는 정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만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쪽은 딱 정해놓은 게 있다. 어떤 기준이 있다. 여러분들은 제모의기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 거다. 아주 방대한 기준을 정해놨다. 이쪽은 없다. 자, 범위는 이쪽이 훨씬 광대하다. 그러나 이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부할 게 더 적을 수도 있는 거다. 좀 아이러니하겠지만, 자, 그래서 사고를 좀 달리해야 돼요. 재무에게는 딱 정해놓은 걸 배우는 거고, 관리에게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 돼야 되는데 너무 자유로우면 안 돼. 어떤 원칙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유롭지만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야. 합리적이고 답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있는 거야, 알겠죠? 가장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정답을 추론하는 거에 관리에게인 거예요. 이쪽은 이거 암기가 통하지 않는 과목이에요. 이쪽은 그냥 달달달달 하면 결국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무에게는 그냥 투입 시간에 비례적으로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고, 관리에게는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좀 이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되게 쉬운 과목일 거고, 어떤 사람은 매우 어려운 과목일 거예요.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투입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2차 공통 과목이니까, 필수 과목이니까 결국은 내가 잘하건 못하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원가액이라는 걸 좀 소개시켜드리면, 자, 원가액에는, 자, 이 2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 뭐가 필요하냐면, 제조기업인 경우에는 상기업과 달리, 자, 상기업은 봐볼까요? 상품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들 재무회계 시간에 배웠죠. 상품의 취득 원가에다가, 자,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을 더한 게 상품의 원가죠. 원가 계산을 특별하게 안 해도 돼요. 이게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우리들이 이용하는 여러 제품들, 즉 우리가 이용하는, 우리는 상품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지. 근데 이걸 누군가 제조를 했겠죠. 뭐 텀블러라든가, 여러분들 먹고 있는 생수라든가,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머리에 바르는, 머리에 안 바르지,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경, 또 뭐 누군가는 마스크 쓰고 있지. 마스크 전부 다 누군가 만들었겠죠. 자, 이걸 만드는 기업이 바로 제조기업이잖아요. 뭐 제조기업에서 만든 걸 뭐라 하냐면 제품이라 그래요. 이 제품이 상기업으로 넘어가서 상기업에서는 이게 상품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상품을 사다 쓰는 거지만, 자, 뭐 제조기업이 만드는 제품은,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상품과 다른 거지. 상품은 유에서 유가 되는 거잖아. 제품이 말만 바뀌는 거죠, 상품으로.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 근데 제품은 제조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통해서 뭔가 나오는 거죠.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원가 계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별도로 좀 다뤄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조기업이 만드는 제품에, 자,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가 바로 원가회계예요. 말 그대로 원가회계. 그래서 원가회계가 별도로 존재해요, 여러분들. 원가회계. 자, 원가회계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바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가 되겠어요. 제품 원가 계산 회계. 자, 뭐 여기서 계산된 제품 원가의 정보가 어디에서 필요하냐면, 자, 이 기업이 제조업이 되게도 많겠죠. 상기업보다 오히려 제조기업이 더 많은 거지. 자, 제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라는 금액을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자, 자산 중에 재고자산가액을 알아야 되겠죠. 이 재고자산과 매출원가가액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제품 원가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토대로, 자, 이 재무제표 작성에 이용하고, 자,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이 원가를 알아야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통제를 할 수 있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또
전략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원가를 알아야지만이. 그래서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자 내가 원가회계에서 계산한 제품 원가 계산 정보가 토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토스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재무회계도 보내고 관리회계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가회계는 제품 원가 계산에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뭔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내는 그런 회계를 말한다. 자, 제품 원가 계산이라는 정보를 창출하고자 하는 회계를 말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급회계, 고급회계라는 걸 통해서 재무회계에서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저랑같이 뭐 하냐면 이거 할까요? 저랑같이 이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소위 말해서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하는 거다. 원가 관리 회계. 자, 시험 공부의 범위가 이러하다. 원가회계, 관리회계.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책이 2권으로 되어 있죠. 1권이고 1권이 바로 원가회계를 다루는 거고 2권이 관리회계. 자, 시험 문제 비중은 약 4대6. 근데 엉켜가지 않아. 뭐가 원가회계고 뭐가 관리회계인지 이 구분마저 엉켜가지 않기 때문에 자, 금융감독원에서는 4대6 비중으로 출제해라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한 45, 55 아니면 거의 5대5예요. 거의 뭐 반반에 가까울 만큼 그냥 나온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대충 공부 범위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크게 이 이제 수비 크게 4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제품 원가 계산 다루고 관리회계에서 계획과 통제 다루고 의사결정 다루고 전략적 관리회계 이렇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큰 숲 동그라미 있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대충 바운더리를 이제 4개로 쪼갤 수 있다는 것까지 언급했어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세분해보자는 거지. 이 안을 좀 더 세분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4개로 쪼갠 걸.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자 5페이지 보시면 자 서론 5페이지 차례가 아니라 이 서론 그림 나와 있죠. 이렇게 이쪽. 자,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원가 관리회계의 전체 숲과 나무다. 이게 큰 나무지, 큰 나무. 이게 이제 범위다, 범위. 그래서 요것까지를 일단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앞으로 공부해 나갈 때마다 내가 뭘 하고 있느냐를 이 전체 개관에 비추어서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딱 그 체계가 딱 잡히게 됩니다. 원가 관리회계는 체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문제만 드립다 풀어서 뭔가를 하려고 해. 이게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도 물론 많이 풀어봐야 되겠지만 결국 익숙해야 되니까 문제를 푸는 이유가 이해하기 위한 거잖아. 이거. 근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많은 더욱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이론이 더 중요한 거야. 이것도. 특히 2차 그 공부하는 유예생들, 그러니까 한번 그 열차가 동차대 안 돼서 한 번 더 공부하는 사람들의 대다수 특징이 문제만 가지고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응용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나오거나 아주 비슷하게 나오면 맞출 수 있으나 조금만 변형이 되면 이걸 안 돼버리는 거지. 자, 그런데 오히려 이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하면 이론만 딱 제대로 알고 있으면 문제는 적게 공부해도 오히려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론을 어쨌든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관이 일단 필요하고 항상 공부할 때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을 좀 항상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채워 넣으세요. 나무를 심어 나가세요. 이 전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머리야. 이게 여러분들이야. 알겠죠? 머리에 원가회계가 위에 있고 관리회계가 아래에 있는데 관리회계를 지금 3개로 쪼개놓은 거야. 3개로 쪼개져 있죠? 원가회계는 큰 덩어리 한 개고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이제 경계를 나눌 거예요. 원가회계도 한 4개로 다르게 쪼갤 거고 이 각각도 더 쪼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경계를 쭉 쪼개는 것까지 일교시 할 거예요. 앞으로 항상 공부를 해나갈 때 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지. 이 안에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지우고 이제. 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 필요하면 장을 표시해 두세요. 장하고 연결이 있으니까 총 1장부터 19장까지 있을 건데 자, 그 순서대로 제가 언급할 거니까
일단 1장, 2장은 그냥 원가회계, 관리회계를 공부하는 데 필요로 하는 기초 내용을 전수해 주는 그런 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뭐 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용어 알려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야. 기초적인 것으로서. 그래서 원가 관리회계 기초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이 어쨌든 중요하겠지. 기초를 형성하는 장이니까. 그리고 이제 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원가 관리회계 내용이 이제 시작이 돼요. 3장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게 원가회계와 다시 관리회계가 있는데, 자, 원가회계 목적은 제품 원가 개선을 하고자 하는 회계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공부해요. 제품 원가 계산한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거야. 자, 총 몇 개 방법을 배우냐? 36개. 갑자기 책 던져버리고 싶죠. 뭐 36개를 1번부터 36번까지 넘버링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총 4개 범주로 구별해서 각각 2개, 2개, 3개, 3개를 배워. 근데 이것들이 다 상호 결합 적용되니까, 자, 결국 봐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총 몇 가지 방법이 나오죠? 36가지 방법이 되죠. 그래서 이게 상호 결합 적용돼서 36가지 방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36개 방법을 배우는 거야. 자, 방금 1차 서술형 문제에서 꽤 종종 나왔던 그 문구가 있어요. 이것들은 상호 항상 결합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답으로 많이 나왔어. 뭐와 뭐는 상호 결합되지 않는다. 다 틀린 말이야. 이거 다 결합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36개를 배우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그만 수비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게 2개, 2개, 3개, 3개 어떻게 쪼개지는가를 배워보자는 거지. 자, 이제 이걸 한번 구별해 봅시다. 자, 하나, 둘, 셋, 4개로 일단 쪼개서 범주를. 자, 원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가 배분이 중요할 수 있어요. 원가를 이렇게 뿌리는 게 좀 중요할 수 있어. 그래서 원가 배분에 관련해서, 자, 원가 배분을 좀 대충 하자, 이런 방법도 있었고, 과거의 방법, 70년대까지 있었던 방법, 80년대 이제 등장한 원가 배분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야지 원가 계산이 정확해지니까. 그래서 원가 배분의 정확성에 따라서 크게 2가지 원가 계산 방법이 존재한다. 자, 하나는 자, 전통적 원가 계산이라 하고, 하나는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라고 한다. 활동 기준. 자, 전통적 원가 계산과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 원가 계산은 말은 없는 거야. 이건 제가 만든 거지. 물론 시험에서 등장하지만, 자,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이전의 원가 계산을 뭐라고 하냐면 전통적 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80년대 등장한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이전.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생산 형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해지는 건데, 자, 크게 2가지 생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주문을 받아서 고객으로부터 소량을 주문 생산하는 형태 기업도 있어요. 자, 배를 만드는 조선업. 배를 그냥 무조건 만듭니까? 주문도 안 받고? 그 비싼 배를? 안 팔리면 어떻게 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주문을 받겠지. 해운 회사로부터.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주문받은 형태로 소량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 기업도 있겠지. 자, 이걸 우리가 소량 주문 생산의 형태 기업. 자, 그러면 그 기업들은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뭔가 집계할 필요가 있는데, 원가를 어떻게 집계할 수밖에 없냐면 개별적으로 집계하겠지. 내가 주문받은 배별로 집계하겠죠. 당연히 서로 다른 형태니까. 이렇게 소량 주문 생산 형태 기업은 개별적으로 집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이런 원가 집계에 따라서, 원가 집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하면 개별 원가 계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종합해서 하나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냥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이 공장에다 집계하고 이런 식으로 종합해서 개별적으로 뿌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자, 대량 연속 생산한 형태 기업. 즉, 우리 안경, 우리가 쓰고 있는, 앉아있는 요 의자, 책상, 이건 주문 받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내가 설계해 놓은 방식대로 그냥 대량을 연속해서 생산해 나가겠죠. 이렇게 대량 연속 생산 형태 기업, 대다수 공산품이 그러겠습니다. 자, 그런 형태 기업은 개별적으로 원가를 집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합해서 집계해요. 이 공장의 원가를, 이 공장의 전체를 집계한다거나, 아니면 부문별로 종합해서 집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종합해서 집계, 제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자, 이걸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 방식이라 그래. 두 가지 또 서로 대비되는 방식이 있다는 거지. 개별 원가 계산 제도, 종합 원가 계산 제도.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분은 제품의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래? 자, 하나는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12월 30일이 다 종료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 초에 자, 실제 발생한 원가로 제품 원가를 측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너무 제품 원가 계산이 늦어지죠. 지연되잖아. 자, 그래서 이 지연성을 피하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 끊어서 원가를 계산할 수도 있단 말이야. 달마다 끊어서. 자,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동일한 제품인데 특별한 사유 없이 자, 매달 발생한 금액이 달라짐에 따라 매달 원가가 또 변동해 버릴 수 있겠지. 아무런 이유 없이 동일한 제품은 같은 원가여야 되는데 매달 1월달 다르고 7월달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제품 원가 계산에 지연성하고 변동성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렇게 실제 원가 계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정상 원가 계산의 개념이야. 정상 원가 계산은 그러면 사전에 미리 뭔가를 정해놓고 시작하겠다는 거죠. 사전에 딱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원가를 계산하겠다는 거지. 자, 이게 좀 더 확장된 게 표준 원가 계산이야. 사전에 모든 걸 다 정해놓고 시작하잖아요. 표준을 다 정해놓고. 그래서 정해놓은 표준 원가로 원가를 계산하자는 거지. 자, 그러면 정상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은 사전적 원가 계산으로 말할 수 있어요. 실제 원가 계산은 사후적 원가 계산이고, 자, 이처럼 두 가지 사전적 원가 계산인 정상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은 자, 외부 보고할 때 좀 문제가 발생하겠죠. 아까 신뢰성과 관계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것도 자유롭게 그냥 허용해 버리면, 외부 보고 시 인정해 버리면, 자,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자산과 이익을 조작해 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외부 보고 시는 실제 원가 계산의 원칙이죠. 아주 외의적으로 우리 기준서에 보면 표준도 실제하고 큰 차이가 없을 때는 외의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 아주 외의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 원가 관리액의 이론에서는 그냥 다 무시하고, 자, 정상 원가를 실제 원가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또 표준 원가를 사후에 실제 원가로 전환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정상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은 어렵지가 않아. 이미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정해놓은 대로 해버리면 되니까. 요거 이 두 가지 원가 계산의 공부의 목적은 실제 원가 계산과의 차이를 밝히는 데 있는 거지. 차이가 뭐냐? 차이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가지 사전적 원가 계산이 있다. 한 가지 사후적 원가 계산과. 자, 실제 원가 계산이라는 사후적 원가 계산과, 자, 제품 원가 계산의 지연성하고 변동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 정상 원가 계산과, 자, 그리고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원가 계산 제도가 존재한다. 잠깐만요. 너무 좀 크게 했었어. 관리액에 문제가 돼. 좀 줄여서. 자, 정상과 표준. 세 가지 원가 계산 제도가 존재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 원가를, 자, 어떤 원가로 제품 원가를 볼래? 즉, 어떤 원가를 제품 원가에 포함시킬래? 자, 뭐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원가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공장에서 발생했지만 일부를 뺄 수도 있단 말이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제품 원가 구성을 어떻게 할래? 자, 원가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크게 또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해. 하나, 둘, 세 가지. 하나는 전부 원가 계산, 또 하나는 변동 원가 계산, 또 하나는 초변동 원가 계산. 자, 전부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이 게 존재해. 자, 나중에 이 정의는 이제 중요하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물론 인문 때는 알려줬어 이거. 원체 중요하니까. 자, 전부는 제목 그 자체예요. 자,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 전부를 다 물어보자. 제품 원가로 보자. 전부를. 이게 전부 원가 계산이야. 뭐 변동 원가 계산은 뭔가 변동하는 성격의 원가만 제품의 원가로 보자. 그래서 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초변동 원가 계산은 좀 더 극단적으로 아주 초변동, 그냥 변동보다 좀 더 극단적인 형태야. 뭔가 변동하는 그 범위를 좀 더 좁게 잡아서 그 원가만
제품의 원가로 보자. 자, 이렇게 변동과 초변동, 그다음에 전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총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를 언급해 줬는데 이것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상호 결합 적용된다는 거지. 선택의 문제라는 거지. 자, 원가 배분할 때는 전통적 방식으로 하겠다. 자, 집계는 개별 원가 계산 방식. 측정은 뭐 실제 원가 계산 방식. 그다음에 구성은 변동 원가 계산 방식. 이렇게 나는 보겠다. 이렇게 나는 원가를 계산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종합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예를 들어서 뭐 표준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뭐 전부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기업의 선택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은 상호 이렇게 결합된다는 거죠. 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에서 총 36가지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실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표시하지 않았지만 종합원가 계산 말미에 보면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또 혼합 적용되는 혼합 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있어, 실은. 이 혼합 원가 계산 안으로 들어가면 또 이 안에서 또 매우 많아, 또 방법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것까지 별도로 우리가 구별해 버리면 수백 개가 100개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징이 없는 거니까 이 두 가지가 혼합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아주 간단히만 배울까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추가해서 배울 건데, 이 종합원가 계산을 수행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그 이용하는 그 석유 제품도 휘발유 들어봤죠? 뭐 휘발유니 뭐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거 들어봤어요, 혹시? 뭐 벙커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자, 이것들은 전부 다 원유라는 공통의 원재료를 투입해서 자 만들어지는 그런 다양한 석유 제품이에요. 그래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그다음에 아스파트 올도 같은 거. 즉 아스파트 올도도 석유 찌꺼기란 말이야. 석유 찌꺼기가 아스파트 원재료로 사용되어져요. 자, 이것들은 내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원유를 예를 들어 1리터를 투입하면 내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휘발유가 얼마 나오고 등유가 얼마 나오고 아스파트 찌꺼기가 나오고요. 내가 이걸 안 만들라고 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자, 우리가 돼지 잡으면 도축업, 돼지 한 마리 투입하면 원재료로 내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삼겹살도 나오고 목살도 나오고 뭐 돼지 다리도 4개 나오고 그러죠. 뭐 돼지 다리 3개 나와요? 돼지 4개 한 마리 잡으면 4개 나오잖아. 내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 이거. 자, 이런 제품을 우리가 나중에 연산품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결합 제품, 연산품이라고 하는데, 자, 이 종합원가 계산을 수행하다 보면 연산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연산품은 또 단순히 종합원가 계산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원가 계산할 때. 자, 바로 이 공통원가, 공통된 원가, 이걸 다양한 제품에 뿌릴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결합원가라 그래. 이 공통원가를 결합원가로 하는데, 이 결합원가 배분이라는 걸 별도로 또 추가해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종합원가 계산에 확장이 하나 존재. 확장이. 이거는 종합원가 계산 제도인데 이거에 추가해서 좀 더 배워야 되는 어떤 확장 내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확장으로서, 자, 거기 나와 있죠.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이라는 게 나오죠. 자, 확장으로서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을 별도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종합원가 계산 안에 넓은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원가 얘기를 마무리하는데, 자, 원가 얘기 이제 장하고 좀 연결해 보면 1, 2장에서 우리가 기초를 따지고, 자, 3장에서 개별 원가 계산인 걸 배울 거예요. 3장. 4장에서 종합원가 계산, 5장에서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 이렇게 배워 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6장에서 정상원가 계산인 걸 배우고, 7장에서 표준원가 계산을 배우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변동, 초변동을 다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9장 가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인 걸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특별하게 제가 장으로 표시하지 않은 것들 몇 개 있죠. 자, 이것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 실제 원가 계산은
왜 별도 장으로 안 배우냐? 자, 1장부터 5장까지가 즉 5장까지가 다 실제 원가 계산에서 배우는 거야, 실은. 실제 원가 계산을 토대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1장부터 8장까지는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 배웠던 거고 1장부터 8장까지는 자 9장에서 비로소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등장한다는 뜻이지.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5장까지는 그냥 실제 원가 계산에서 배우는 거고 6장에서 정상 원가 계산이 등장하고 최초로 7장에서 표준 원가 계산이 등장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는 왜 다 8장이라고 표시했냐? 실은 전부 원가 계산은 1장부터 7장까지는 다 전부 원가 계산이었어 원래. 1장부터 7장까지는 전부 원가 계산에서 다 우리가 배웠던 거야. 근데 이제 8장에서 변동과 초변동을 등장시키면서 이것들을 상호 비교하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외부 보고할 때는 자, 다음 밑줄 긋은 것을 아무 문제 없이 외부 보고시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전통적 원가 계산 오케이. 활동기준 원가 계산 다 오케이. 자,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다 오케이. 이것들은 이것 어쩔 수 없이 이건 그 개별이냐 종합이냐는 나의 생산 형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원가 계산의 정교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이익 조작 이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거 다 외부 보고할 때 아무 문제 없이 인정해줘요. 단 이거는 이제 기업이 이제 이걸 자유롭게 선택을 내가 허용해 버리면 자 얼마든지 이익을 조작해 버릴 우리가 있어. 그래서 이걸 원칙적으로 실제 원가 계산만 인정해 주는 거지. 자, 외적으로 표준이 실제랑 크게 차이가 없다면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우리 이론에서는 정상과 표준은 일단은 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정상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었다면 실제 원가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준 원가도 실제 원가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산의 금액과 이익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딱 정해놔야 돼요. 당연히 전부 원가에서만 인정해줘. 우리나라에서는 저 캐나다 이런 데 가면 변동도 일부 인정해 준다고 그래. 근데 거의 없어 그런 국가는. 그러니까 전부만 인정해줘요. 자, 따라서 이것도 나중에 변동, 초변동일 때는 전부랑 이익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에 관한 뭔가 조정이 좀 필요하고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된다. 자, 이렇게 네 가지는 제가 비금치지 않았죠? 이것들은 외부 보고시 원칙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쫙 순서대로 배워나갈 거야. 이렇게 전통적 원가 계산하에서 실제 원가 계산하에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다룰 거야. 이렇게 8장까지 다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 다 배운 다음에 최초로 이제 9장에서 뭐가 등장한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등장해. 뭐 대부분 시험은 전통적 원가 계산 더 중요해. 약 9대1 정도 비중으로.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관한 내용이 더욱더 많이 등장해요. 예전에 비해서 관리회계 쪽에서 특히. 자, 원가회계 쪽에서는 오히려 한때 이게 2000년 초반부터 2000한 10년도까지는 이게 되게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최초로 나왔으니까 문제가.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와버렸어. 이제 낼 만한 게 없어. 너무 쉬워 이게 가면.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안 나와 잘. 오히려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 더 많이 나와 최근에는. 원가 파트에서는. 오히려 이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조금 이따 배우는 관리회계 쪽에서 많이 이제 등장해요. 자, 원가회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관리회계로 이제 가봅시다. 자,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회계라 그랬죠. 그래서 자, 원가 정보를 창출해서 자, 기업 내부 경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회계야. 그래서 원가 정보를 기업 내부 경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회계.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업 내부에 활용하고자 하는 회계다 이렇게 알아두고 자,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이건 나눠서 배운다. 여기서 이제 다뤄보면 자,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렇게 긋겠다. 자,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여기 또 조금만 이제 숲을 그리면 자, 이거에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계획과 통제를 다룰 거고 특히 이 관리에게는 공부를 좀 잘해야 돼요. 이건 주소를 잘 잡아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어려워져.
너무 산만하단 말이지 말 그대로. 뭔가 막 너무 막 믹스가 된 느낌,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느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이거는 제가 잡아놓은 이 계획대로 딱 공부하는 게 좋아요. 딱 세 개 범주로 구별해서 자 계획과 통제. 자 그리고 의사결정. 자 시험에 쌍두마차가 이렇게 두 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어.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그다음에 자 전략적 관리. 자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건 쓰는 용어고 이거는 최신 관리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최신 관리계. 자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시험에 나오고 있는 그런 주제들. 자 최신 내용들. 근데 한물 갔어요 이제 이것도. 2015년까지는 시험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이쪽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좀 이제 비중이 좀 줄어든 거죠 오히려. 왜? 더 이상 낼 문제가 별로 없어 이제. 원서책에 좋은 문제가 거의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뭐 그러한 거예요 이제. 이게 유행은 돌고 도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제 과거로 회귀했다가 또 이제 다시 이제 문제가 가겠지. 자 이렇게 세 가지 일단 범주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계획과 통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관리에게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사급 이상이라고 생각해야 돼. 회사 중요가 아니면 회사 대표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업을 경영하는데 뭐가 필요할까?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 경영계. 그래서 자 계획과 통제는 또 세 가지로 이렇게 쪼개서 우리가 공부해 봅시다. 하나는 하나, 둘, 셋. 자 플랜 두 C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플랜 두 C. 계획과 통제를 딱 한마디로 말해서 플랜 계획 세운다, 실행에 옮긴다. 두 C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를 한다. 자 계획과 실행 결과를 뭔가 비교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평가한다. 자 플랜 두 C. 뭐 통제를 애우라고 하지 말고 통제는 두와 C를 말해. 당초 수립한 계획대로 일을 잘하도록 통제해보고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지. 제대로 일이 잘 수행됐는가를 평가해보는 거지. 그다음에 이 평가 결과를 나중에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피드백을 하는 거지. 피드백. 그래서 두와 C와 피드백 이걸 우리가 통제라 그러는 거야. 간단하죠. 두와 C 간단하게 말해서 통제. 그래서 계획과 통제. 계획과 통제로 말할 수 있어. 플랜과 두와 C. 플랜과 두와 C. 자 그러면 이쪽에서 재밌는 걸 알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계획일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계획일까? 미래.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과거를 돌아보는 걸까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는 걸까? 미래.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어떤 시점이 좀 달라졌네. 원가회계는 지난 1년 동안의 제품의 원가 주로 외부 보고를 위해서 뭔가 이 원가를 계산해야 되니까 주로 이쪽에 좀 더 초점이 있다면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인 거란 말이에요. 원가회계는 과거지향적인 거야. 재무회계 원가회계는 과거지향적인 거야. 보고를 위한 거지. 근데 관리회계는 주로 미래지향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과거 원가를 그대로 갖다가 쓰기는 어렵잖아. 과거와 미래는 좀 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자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자 원가회계에서 관리회계로 넘어가는 딱 길목에 원가 추정이라는 게 필요해. 원가 추정. 자 우리 기업의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거야. 원가 함수를 추정해서 미래 원가를 예상하는 거지. 미래 원가를 예측하고자 원가 함수 추정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거예요. 중간에. 딱 이걸 공부하고 나서 이걸 10장에서 우리가 배워요. 관리계가 10장부터 시작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추정이 끝났으면 이제 플랜 두 C로 딱 넘어가는 거지. 계획과 통제. 자 그럼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또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쪼개서 배울 거야. 자 하나는 11장에서 배우고 하나는 12장에서 배워요. 딱 순서대로. 자 11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 바로 이거 같아. 우리 기업의 단기적 이익에 관한 계획. 올해 1년 동안에 어떤 내가 원했던 이익을 얻을 거냐, 원했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개를 팔아야 될 거냐, 이런 어떤 단기 이익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해 보여. 자 단기 이익 계획 수립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관리회계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게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이라는 거예요.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가는 코스트라 그러죠. 그다음에 조업도는 좀 이따 배우지만 볼륨이라 그럴까요. 그다음에 이익은 프라핏이잖아. 그래서 자 코스트 볼륨 프라핏에서 CVP 분석이라 그래. 자 CVP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자 이익에 관한 계획 수립을 배우게 될까요. 이익 계획 수립. 그다음에 이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자 예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업 전체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도 있겠지.
자,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제표의 어떤 예산을 작성하는 거야. 예산 재무제표. 여기 말하고 종합예산이라는 거야. 종합예산. 종합예산. 자, 예산이란 말은 계획을 화폐 금액으로 표현한 걸 말해 우리가. 계획을 자, 화폐 금액으로 표현한 걸 예산이라 그래요. 자, 우리 관리에서 예산 계획이란 말로 세우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세우는 겁니다. 금액으로. 그래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예산을 작성하는 거고, 요거는 이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계획 수립 내용이야. 그다음에 두는 별도로 배우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딱 한 줄 열심히 끝. 자, C 중요하지. C는 이제 13장에서 배워. 자, 성과를 평가하는 거지 이제. 계획과 실적을 비교해서. 자, 그러면 과거에 성과를 평가할 때는 책임회계 제도라는 걸 우리가 다뤄야 돼. 책임회계 제도 하에서의 성과평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성과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책임회계란 게 뭐냐. 책임회계와 자, 성과평가란 걸 배우게 될까요. 그래서 자, 이빨 좀 다루다가 이제 구체적인 성과평가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야. 실제 평가를 해 나가는 거야. 계획과 실적을 비교해서. 자, 이처럼 계획과 통계는 딱 세 가지로 쪼개서 배워요. CVP 분석, CVP 분석. 그 다음에 종합예산, 책임회계와 성과평가. 자, 플랜 두 가지, C 한 가지. 자,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으로 갑니다. 자, 의사결정도 우리가 그냥 배우면 어려우니까 이걸 쪼개서 배워야 돼. 자, 일단 두 가지 기준으로 쪼갤 건데, 자, 확실성화 의사결정과 일단 불확실성화 의사결정으로 쪼갤 거야. 확실성화 의사결정은 의사결정할 때 필요로 하는 요소값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행하는 의사결정을 말해. 의사결정할 때 어떤 불확실성이 없다는 거지. 전부 다 확실한 값을 알고 있다고 보고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거야. 이걸 우리가 확실성화 의사결정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불확실성 의사결정은 의사결정할 때 뭔가 판매량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데 판매량에 관한 정보가 확실하지가 않아. 확률 분포만 알고 있어. 예를 들어 확률 분포 또는 뭐 이산 확률 분포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 만 개일 확률과 2만 개일 확률 딱 두 개만 딱 존재한다고 봐. 만 개일 확률이 60%, 2만 개일 확률이 40% 이렇게. 이런 확률이 좀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확률이 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 뭐 예를 들어 만 개부터 2만 개까지 뭐 균등 분포를 한다거나. 네, 그런 것까지는 잘 다루진 않아요. 이건 CV 분석에서만 배우고. 자, 그래서 어떤 불확실성 의사결정. 확률이 알려져 있을 때 행하는 의사결정. 자,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하는 의사결정을 말해. 자, 그 다음에 이 확실성 의사결정도 또 한 번 쪼개요. 자, 의사결정의 결과가 최종 결과가 1년 이하에 다 끝날 수도 있고 1년을 초과해서 5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1년 이하에 다 모든 결과가 다 발생하면 이걸 단기 의사결정이라 그래. 1년을 초과하면 장기 의사결정이라 그러고. 그래서 단기와 장기로 또 구별해. 왜 이건 구별을 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 재무회계 시간에서 지금 현재 평가 같은 거 많이 배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할 거냐 고려하지 않을 거냐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되니까. 자, 의사결정의 결과가 1년 이하에 다 끝난다면 화폐 시간 가치 굳이 따질 필요 없겠지. 짧으니까. 근데 의사결정의 결과가 5년 동안 영향을 미쳐버린다면 5년 후 화폐 금액과 현재 화폐 금액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 말 그대로 현재에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지. 자, 이런 것 때문에 좀 구별이 필요하다 이거. 그래서 단기와 장기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갠다. 자,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나갈 거다. 14장에서 자, 확실하고 단기인 경우에 행하는 의사결정을 우리가 관련 원가와 먼저 의사결정할 때 필요로 하는 관련 원가라는 걸 좀 공부하고. 잠깐만, 이것만 왜 이건 물론 가장 중요한 장이었는데 이것만 초록색으로 적을 이유 없어. 지금 실수한 거야. 자, 관련 원가와 단기 의사결정이라고 하여. 자, 의사결정의 어떤 기초 개념을 다루고 그다음에 단기 의사결정 유형 6가지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뭐 이 6가지 유형이 거의 시험 문제 98% 안에 등장하는 유형들이야. 나머지 한 1, 2%만 여기랑 관계없이 나올 거라는 거지. 단기 의사결정 이렇게 배우고
그다음에 15장에서는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용어를 써요. 장기 의사결정이라고도 하고 또 투자를 수반하니까 투자 의사결정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자본 예산이라고 그래요. 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 조달도 필요하죠. 물론 자본 조달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아요. 자 자본 조달해서 이걸 실행에 옮기는 이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걸 자본 예산이라고 보통 용어를 써요. 장기 의사결정은 자본 예산. 이 자본 예산은 참고로 회계사 공부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회계사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무관리라는 게 또 공통 과목이란 말이야. 1차 재무관리의 초반에 중요한 주제야. 이 자본 예산은. 그래서 원가 관리 얘기하고 재무 관리가 겹치는 과목이에요. 이게 겹쳐, 정확히 겹쳐. 근데 어느 쪽에서 중요하냐면 재무 관리 쪽에서 중요해. 원가 관리 얘기는 가장 안 중요해. 물론 시험 문제 출제 측면에서 시험 문제 가장 안 나온다는 뜻이야 이게. 그런데 패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안 나오니까 최근에 3년 동안의 회계사 시험에서는 2차에서 2년 연속 나왔어. 3년 동안 2번 나왔다는 거야. 뭐 과거에 20년 동안 몇 번 나왔냐? 한 번 나왔어. 근데 너무 공부 안 하니까 한번 맛 좀 봐라고 최근에 계속 내고 있어 이거. 작년에 나왔어 이게. 세무사 시험에서는 아직 2차에서 안 나왔는데 이제 조만간 한번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공부를 등한시해버리면 안 돼요. 자 기본 강의 때는 당연히 할 겁니다. 또 미리 원가 관리하기 때 좀 다루어두면 나중에 재무관리가 좀 편해지는 측면도 있겠죠. 물론 약간의 관점은 다르지만 우리는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배우는 거고 재무관리는 좀 더 큰 관점에서 배울 거야. 근데 거의 똑같아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자본에서 하는 거 다룰 거고 그다음에 이제 16장에서 자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라는 걸 다룰 거예요. 제목 자체가 불확실성하 의사결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14, 15, 16장 그다음 마지막 이제 한 장. 자 마지막 한 장은 여기 성과평가도 필요하고 여기 단기 의사결정도 필요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동시에 다 필요한 사고가 있다는 거지. 바로 요게 자 17장 꼭 단기에다만 뭐 표시 그냥 여기다 표시할게요. 17장 단기 아래다 표시할게요. 그냥. 자 가격결정과 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제목 자 대체 가격결정.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이 대체 가격결정. 자 대체 가격결정 이거예요. 저 베트남에 예를 들어서 부품 공장이 있고 우리 한국에 완제품 제조 공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베트남의 공장도 내 거고 한국에 있는 공장도 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기업 내부에 있는 자 분권화된 사업부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업 내부의 사업부 간에 뭔가 제한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이들도 이 사업부 경영자들도 성과평가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제한을 주고받을 때 그냥 공짜로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지. 당연히 대가를 받고 주겠죠. 즉 부품을 베트남에서 한국에 가져올 때 한국에서 돈을 지불하고 가져오겠지. 자 이걸 우리가 대체 거래라고 해요. 이러한 대체 거래 시 주고받는 가격을 대체 가격이라 그래. 혹시 대체 가격은 이전 가격이라고 돼. 대체 가격, 이전 가격 동일한 말인데 자 대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에 따라서 각 사업부의 성과가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대체 가격 여부에 따라 기업 전체 이익도 또 영향을 받게 돼. 그러니까 이 대체 가격 결정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의사결정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는 거지. 또 성과평가 관점에서도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걸 자 성과평가와 의사결정을 다 공부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대체 가격 결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요까지가 전통적 관리학이야 여러분들. 전통적 관리학에는 여러분들이 1990년대까지 만약에 원가 관리학에 공부를 했다면 요까지만 주로 배우면 끝났던 거지. 뭐 시험 문제에서.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2000년 이후에 뭐 정확히 말하면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요쪽 내용이 시험에 등장한다는 거지. 그러면 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최신 관리학에는 이론적으로
70년대 이후에 이제 등장했던 내용들 최초로 이제 싹 터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건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소개됐던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제 전략적 관리학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용어를 써요. 이 최신 관리학을. 왜냐하면 자, 전통적 관리학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자, 기업이 채택한 경쟁 전략과 관계된 내용이 등장한다는 거야. 자, 경쟁 전략을 경쟁 전략을 잘 달성해야지 기업이 경쟁 우위에서 자, 어때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경쟁 우위 확보가 중요한 주제예요.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 자, 내가 수립한 경쟁 전략을 잘 달성해야 될 건데 이걸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전통적 관리회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지. 자,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이것만 잘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거 위에 추가로 뭔가 더 필요하다는 거지. 그 추가로 뭔가가 바로 원가를 줄여야 된다는 사고야. 자, 이 효율성만 가지고는 안 돼 이제. 요까지는 주로 다루었던 내용이 자, 효율성을 좀 중시하는 거야. 효율성.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냐. 이게 좀 주된 내용이었다는 거지. 이 관리에 있어서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지. 의사결정을 잘하고자 하는 것은 이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란 말이지. 자, 그런데 이제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최근에 이제 효과성. 효과성이란 건 뭐냐면 내가 원했던 결과를 얻었냐 안 얻었냐. 약간 결과론적 이야기야 이거. 이거는 투입과 산출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냐 이런 측면이고 좀 다른 측면이에요. 그래서 자, 원했던 결과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바람직한 결과는 자, 경쟁 전략을 잘 달성했냐 안 했냐. 전략을 잘 실행해 옮긴 거냐. 자, 요걸 잘 보고자 하는 거지. 자, 이걸 위해서 이제 자,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쪼개서 배울 거예요. 하나는 자, 전략적 원가 관리와 자, 전략적이란 말에 너무 좀 어려움을 느끼지 마세요. 그냥 이거 쓰는 용어예요. 그냥 원가를 관리하는 기법들을 배우는 거야. 원가 관리 기법. 그래서 전략적 원가 관리라고 해서 자, 다음 네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주로 세 가지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 원가 자체를 줄여보자 하는 관리 기법이 등장할 거고 원가 절감, 원가를 절감하고자 하는 관리 기법. 두 번째는 품질을 향상시켜서 자, 품질 원가를 줄이고자 하는 사고예요. 이것도 예전에는 품질이라는 것은 화폐 금액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요소였단 말이야. 어떤 불량률 이런 거로 관리를 했던데 반해 최근에는 이 품질의 문제가 발생하는 걸 원가로 화폐 금액으로 바꾸어서 관리를 하고자 이것도. 이걸 우리가 품질 원가라 그래. 그래서 역시 이 품질에 관한 이 원가를 품질 원가를 줄이고자 하는 사고. 그다음에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도 지연이 되면 어때요? 시간 지연에 따라 뭔가 로스가 나는 부분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시간 원가라고 말할 수 있어. 시간도 과거에는 화폐 금액으로 바꿔서 말할 수 없었는데 최근에 이걸 화폐로 바꿔서 분석하고 관리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걸 시간 원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가 자체를 줄이고자 하는 관리 기법도 있고 자, 품질과 관련된 시간과 관련된 관리 기법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약 9개 정도 되는 이 전략적 사고를 담고 있는 이 원가 관리 기법들을 배워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또 상당 부분 경영학과 좀 중복이 돼요. 많이. 여러분들이 그 배워야 되는 경영학과 많이 중복이 돼. 상당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적 성과평가와 자, 보상을 다룰 거예요. and 보상. 자, 여기서 우리가 책임회계와 성과평가라고 해서 전통적인 성과평가를 배웠단 말이지. 뭐 여기서는 이제 전략을 잘 달성했느냐를 보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고를 담고 있는 전략적 성과평가 한 가지 기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도 다뤄야 되겠죠.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상과 관련된 이론을 배우게 될까요. 자, 요 보상과 관련된 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회계사 2차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1차에서 나오고. 근데 최근에 안 나와.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 되게 좀 고민스러운데 아마 2차 때 할 확률이 클까 이거. 어쨌든 이 보상과 관련된 게 과거에는 매우 많이 나왔었다. 한 6, 7년 동안에. 근데 최근에는
안 나온다. 이유가 있다. 그 출제 교수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좀 어려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걸 아마 안 될 확률이 높을 거다. 그래서 좀 부담이 좀 줄어든 면이 없잖아 있어요. 아마 나중에 19장 맨 마지막 쪽에 실려 있는 내용일 건데, 그래서 이 전략적 성과평가 위주로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되겠어요. 이쪽은. 자, 우리는 이제 18장에서 전략적 원가 관리 기법들을 쭉 배워나가고, 그다음 19장에서 전략적 성과평가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신 관리의 이론 한 10여 가지 정도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쪽에서. 근데 이것도 이 안에 가면 이게 또 우죽순처럼 막 이게 막 난립돼 있단 말이야. 말 그대로 그냥 경영학에서도 따오고 이 관리 회계에서 필요하니까 여기저기서 따와서 우리가 구축해 놓은 거란 말이지. 이걸 또 그냥 배우면 안 되고 이 안에서 또 수법을 또 만들어야 돼. 이걸 또 체계를 좀 잡아놓고 배워야 돼. 그래서 제가 18장 초반에 보면 또 조그만 수법을 또 하나 만들어놨어. 이 18장과 19장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장부터 2장, 1, 2장 빼고 3장부터 이제 19장까지 체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원가에게 쭉 8장까지 9장까지 배울 거고, 자 10장부터 시작해서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전략적 관리에게 이런 식으로 주제를 쭉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럼 자 중요한 장을 약간만 좀 마지막으로 표시해드리면, 실은 중요하지 않은 장이 별로 없을 만큼 지금은 시험이 골고루 나오지만 특히 중요한 장, 종합원가 예산이 매우 중요해요. 초반에 이 기초를 잘 닦아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원가 계산과 맞물려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매우 중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안 중요했는데 이 정상원가에서 중요해져서, 예전에는 별로 안 중요했는데 시험이 잘 나와요. 특히 정상원가 계산. 그 다음에 표준원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요. 그 다음에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도 최근에 시험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요 변동 원가 계산 중요하지 당연히. 뭐 거의 다 중요하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별로 안 중요한 장이 별로 없을 만큼. 자, 그다음 관리계 쪽으로 가봅시다. CVP 분석, 특히 별표 2개 지금. 자, 종합예산도 시험이 나오고 책임의가 성과평가도 잘 나와요. 이것도. 근데 치다 보면 한 개, 뭐 끝도 없으니까 이것도 근데 별표 1개 정도 쳐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단기 의사결정 14장 별표 2개. 자, 딱 2개만 별표 2개 쳐놨어. CVP 분석하고, 즉 11장하고 14장만 요 2개 가장 중요한 장이야. 그 다음에 장기 의사결정 됐고, 불확실성 의사결정도 뭐 중요하지만 됐고, 그 다음에 대책 결정 별표 1개. 그 다음에 전략적 원가 관리 이것도 별표 1개. 요 정도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별표 치지 않았다고 해서 수업이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다 칠 수 없어서 안 쳤지. 요즘은 시험 문제가 다 골고루 나와. 예전처럼 어디에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자본에서도 계속 나왔다 그랬잖아. 최근에 가장 안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고 하면 이건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냥 골고루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 해둬야 됩니다. 자, 기본 강의 때는 아주 심한 내용 제하고는 이렇게 좀 빼서 다 골고루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 잠깐만 보면 그 앞에 잠깐만 목차를 좀 봐볼까요? 거기 보면 그 중간중간에 추가학습이라는 게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 내용에 추가학습.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아무 때나 이렇게 보면 있어요. 이렇게 추가학습이라고. 이 추가학습은 좀 보충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다뤄놓은 거니까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안 중요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수업 다루어 나가면서 제가 언급한 것 중요하고 언급하지 않은 거 그냥 참고용이야. 이런 목적이고, 그 다음에 각 장별로 맨 나중에 보면 심화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심화학습. 심화학습은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심화야. 심화. 이런 것들. 심화학습. 뭐 심학습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본 강의 때 다 다루진 않아요. 근데 많이 다룰 거야. 어떤 건 다루고 어떤 건 안 다룰 거야. 요거는 말 그대로 2차 때 필요해. 2차 때. 2차 때 필요하거나 아니면 시험이 잘 안 나오지만 좀 해둬야 될 것. 가끔 나오니까 좀 봐야 될 것들. 말 그대로 심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 강의 때도 다룹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어쨌든 2차 때는 다 다루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강의할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이 아니라 장 마지막에 보면 문제가 개가시 문제에 실려 있어요. 그 최근 기출문제하고 과거 기출문제 또 제가 만든 문제 중에 꼭 봐야 될 것들, 그것들은 수업 시간에도 거의 아마 다루게 될 거야. 한 90% 이상은 제가 풀어주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할 때 회계학은 실은 여유 있을 때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좋아, 실은. 왜냐면 이 모든 교재를 이 무한 반복을 해야 되거든, 회계학은. 그러니까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재무회계, 원가회계는 지금부터 일정 시간을 딱 끊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공부하고 뭐 손 놓고 이런 공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계학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이 두 과목은 지금부터는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 이제 수업이 끝나더라도 매일 조금씩 해야 돼, 이거. 즉 따로 뭐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그냥 습관처럼 하루에 뭐 1시간 또는 30분이라도 다른 과목 때문에 급하면 30분씩이라도,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서 여유가 있으면 한 2시간, 1시간 이런 식으로 매일 조금씩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개안이 돼. 매일 조금씩 이렇게 머리를 두드리고 나가야지 어느 순간 빵 뚫리게, 갑자기 양치질하다가 이게 번쩍 뚫려. 한번 딱 뚫리면 1차 합격이지. 그리고 또 양치질하다 한 번 더 뻥 뚫리면 이제 2차 합격하고. 근데 이게 뻥뻥 뚫려야 되는데, 2번 뚫려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멈춰놓으면 뚫리지가 않아. 매일 조금씩 10분이라도 이렇게 두드려야지 언니가 이렇게 뚫리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뚫리는 순간 되게 쉬워지는 거야, 회계학은. 이게 이런 게 있어, 좀 회계학은.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교재를, 문제는 여기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 참조하지만 나중에 이걸 회독서를 들려야 된단 말이야. 초반에는 정독을 해서 내 거로 이론을 완벽히 이해하는 쪽으로 해서 소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이걸 무한 반복을 해야 돼. 즉 해독수가 나중에 중요해. 해독수가 초반에는 안 중요해. 나중에는 해독수가 중요한데 이 교재를, 이 두꺼운 교재를 해독하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이론은 좀 어느 정도 좀 서브노트를 만들어두면 좋은데, 저도 만들었어요. 저도 재무회계, 원가회계는 노트로 만들어서 이론은 그거로 무한 반복했어. 기본서에 1회독 했어요. 1회독 딱 1회독씩. 근데 저한테 이론 몇 회독 했냐 물어보면 한 30회독 한 것 같아. 그 정도는 했던 것 같아. 문제는 당연히 뭐 아주 중요한 건 서브노트에 있지만 대부분 문제는 별도로 봤지. 문제는 별도로 교재에 있는 거 체크하면서 봤고, 문제도 표시해서 나중에는 한 번만 보거나 어떤 건 10번 보거나 이렇게 문제마다 구별이 돼 있었겠지. 그래서 약간의 좀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안 해두면 못 해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 강의에 들을 때 좀 해둘 필요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요 기본서에 보면 이 표가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정리가 많이 돼 있어. 서브노트 해야 될 게 결국은 그냥 한번 옮겨 적는 거야. 여기 있는 표를. 즉 어떤 것은 한 5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돼 있을 거야. 근데 나중에 가면 딱 한 페이지면 끝나. 이 한 페이지를 이해시키려고 그 나머지 49페이지를 할애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런 내용도 있단 말이야. 뭐 이해가 됐으면 49페이지는 굳이 필요 없단 말이지. 딱 한 페이지 서브노트가 되어 있는데 뭐 교재에 되어 있단 말이지. 그게 맨 나중에 딱 되어 있단 말이지. 그걸 딱 옮겨 적고 이해만 되어 있으면 그걸 이제 무한 반복하면 되는 거야. 일단은 외우면 안 됩니다. 초반부터. 절대 초반에 특히 원가 권리계는 외우면 망해요. 외울수록 망해. 원가 권리계는. 제가 장담하건데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고득점을 못 맞아요. 간신히 그냥 꽈랑 면하는 정도밖에 안 나와. 그렇게 공부하면. 초반에 무조건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돼. 자꾸 머리를 두드려서. 그러다가 나중에 끝까지 계속 이해하고 서브노트 보고 해도 정 이해가 안 되는 건 막판에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럼 막판에 외워야지. 시험 한 1, 2주 남겨놓고는. 근데 초반에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그냥 원가 권리계 전체 수비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한테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었어요. 좀 도움이 됐나요? 일단은 이 테두리를 좀 그려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2교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갑시다.